중반전을 넘어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모양새입니다만 지지율 추세는 김 후보가 오르는 상황입니다. 2주도 남지 않은 시간 후보들 간 연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27일 월요일엔 표결에 붙여지는데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주자들 계속해서 치열하게 레이스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시작으로 부울경, 호남, 그리고 충청 지역 찍고 이제 어제 강원 지역의 합동 연설회를 벌였는데 여기서도 김기현 후보 의혹이 좀 거세게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선 투표라는 국민의힘 초유의 그런 선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가 끝까지 아마 각축전을 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이 결선 투표가 있으면 끝까지 한번 내가 미는 후보를 한번 해보자라는 심리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 결선 투표가 없으면 내가 3위나 4위 후보한테 내면 내 표는 그냥 뜻이 반영이 안 된다 해서 내가 싫지만 1등 후보라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어떤 심리가 있는데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내가 미는 후보를 한번 해보자 하고 투표하게 된다면 3위나 4위한테도 지금 잘만 하면 2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위의 50%를 저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절체절명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가고 있다는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내가 2위 후보가 들어가야 되고 1위 후보, 아까 저 선두구를 지금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50%를 안 가게 만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의 발로가 세 후보가 동시에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한 후보가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세 후보가 동시에 그것을 의제화해서 각기 점점 키우는 양상, 이게 모두 결선 투표의 어떤 영향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후보의 대응이 굉장히 이번에 아까 서툴렀다. 대응이 서툴렀다는 거예요. 보통 네거티브가 들어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무시 전략. 왜냐하면 하나는 반박 전략. 그러니까 반박 전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에 걸려들게 된다 하고 우려가 돼요. 내가 떳떳한데 내가 만약에 이 A 후보가 나한테 부동산 얘기를 하면 부동산 그거 아니라고 하자마자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계속 의제화돼서 내가 변명을 해야 되므로 아예 이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그냥 그냥 아웃복싱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의제화되지 않을 거다, 묻힐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무시 전략이고, 반박 전략은 아니다. 초기에 이걸 대응을 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반박 전략인데, 사실은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뭐가 이렇게 네거티브가 터져도 세 후보와 동시에 그것을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는 이걸 무시 전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앞서 달리고 있으므로 이 의제가 계속 의제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땅을 샀고 그 당시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주당 DNA입니다. 이렇게 다른 말로서 다른 그런 개념으로서 대응을 하고 아웃복싱을 했는데 어저께인가요? 그제서야 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A, B, C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기자회견 내용처럼 처음에 이걸 끊어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사실 이런 대응도 좋아요. 뭐냐면 그거 다 기부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1800배가 아니면 그럼 200배입니까? 200배가 아니면 10배입니까? 이렇게 아예 가격 논쟁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도 놓치고 그다음에 대응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조금은 뒤늦은 김기현 후보의 아쉬운 태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크게 아마 피해를 보시는 분이 김기현 후보일 거다. 아마 전당대회가 끝나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단호하게 사퇴하시오 했었는데 그게 갈수록 더 강경해지는 것 같고요. 다른 후보들도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어저께 또 네. 지역에도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거를 지난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관심을 못 끌었습니다. 왜냐? 김기현 후보가 대중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또 후보로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보니까 굉장히 흥분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흥분하고 화를 내시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이 문제를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기현 후보나 또 김기현 후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전 정부의 검증이 다 끝났고 나는 결백하다 주장하는 상황이고, 또 말씀처럼 이준석 전 대표나 황교안 후보 또 일각의 민주당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이게 또 결선 투표와 함께 이번에 기존의 어떤 전당대회와 다른 점이 당원들만 지금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라고 하죠. 네. 책임 당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는 사실상 대중들에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론조사를 보시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000명 단위의 그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순위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층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건 전 국민이 생각했을 때 이거 재미있어, 이건 흥미로워, 이건 잘못됐어라고 느끼는 부분과 당원들이 지금 느끼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뭐가 우선이냐라는 거예요. 당원들이 느끼는 건 당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돼. 원래 보수 정당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뭐냐면 안정이거든요. 안정 희국.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도 안정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이런 경향이 바로 보수 정당인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지난 한 수개월 동안 당대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도리어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집권 초기니까, 집권 중후반기라면 또 다르겠지만 정권 계승도 해야 되고 정권 창출도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전국을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정희구 심리가 당원들한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기현 후보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김기현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국정 운영의 안정, 거기에 더 지금 방점을 찍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앞서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동산 의혹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김기현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후에 계속 이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세요? 김기현 후보는 굳건하게 1위 후보로 계속 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아까 투표 전까지요? 네. 저는 아마도 지금 아직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며칠 동안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어떤 상황이니까. 하지만 지금 대개의 어떤 여론조사가 흐름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표본도 다르고 또 물어보는 질문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그 좀 400명 가까운 당원이라고 지금 응답한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각 여론조사의 기관들마다 비슷한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저는 전보다 선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선을 보면 한 번도 김기현 후보가 꺾인 적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 크로스가 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을 보시면 중간에 김기현 부동산 이런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게 나오지 않는 한에는 이 이슈 자체가 김기현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김기현 후보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 양상인데,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 형성하고 있다고 많이 평가를 받았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성상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1차 본경선 때 5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만이 겨루게 되는데, 안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결선 투표에 내가 김기현 후보가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후보들의 표는 나로 다 향할 수밖에 없다. 내가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 후보들은 다 본인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치릅니다. 김기현 후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대응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그랬습니까? 뭐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또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 수사를 시작을 또 한 거거든요.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가 비록 전당대회에서 설령 대표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도 이번에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좀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에도 계속 부동산 투기 의혹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래 당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또 당의 또 책임 당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또 김기현 후보를 또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탠스에서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그 표들은 천하람 후보나 의외로 황교안 후보가 토론에서 굉장히 전달력도 참 좋고요. 역시 뭐 당대표를 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토론에 임하는 그 의연한 자세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 개인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후보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앞서서의 여론조사도 살펴보면은 그 선으로 된 여론조사 자체가 안 후보는 정말 딱 산 모양처럼 꼭대기를 찍고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 꼭대기를 찍었을 때가 계속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달려가다가 대통령실과 좀 마찰을 빚은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지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건 그 선거의 3대 요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거의 3대 요소는 인물, 구도, 바람이거든요. 근데 인물로 따졌을 때 안철수 후보는 새롭지는 않아요. 새로운 건 천하람 후보가 가져갔죠. 신상품으로. 근데 그러면 바람을 일으킨다? 안철수 후보의 그 바람은 딱 국민의당 때가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때는 세력화가 됐거든요. 지역이라는 세력이라든지 뭐 이 기타 등등. 근데 지금은 바람을 일으킬 어떤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이 정확하게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남는 방법은 구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도가 천하람 후보라는 반윤의 완전히 상징적인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구도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구도가 자연스럽게 친윤과 반윤으로 갈리는 양분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스탠스가 모호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뭐 윤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나는 뭐 개혁을 한다. 뭐 이게 앞뒤가 딱 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범윤으로 불리는데 범윤이라는 게 사실은 애매한 거잖아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닌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온 게 수도권 당대표론이에요. 근데 사실 수도권 당대표론이 이 당에서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세 번을 이 당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승리했는데 세 번 다 그 수도권은 아니었어요. 강재석 당대표 시절은 강재석은 영남권이었고 뭐 다음에 이해창 당대표 시절도 한 번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충청권이었고 수도권 당대표는 한 번 했었는데 완전히 참패를 했죠. 황교안 후보. 수도권이었어요. 근데 참패를. 그래서 수도권이 중요하긴 하나 수도권 당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무슨 수도권을 이긴다? 이런 등식은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게 됨으로써 사실상 구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선거를 이슈를 던져서 자기의 전쟁터로 끌어와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자기가 끄집어내서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교안 후보가 지금 거의 다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는 전부 지금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으므로 안철수 그래서 떠오르는 이번 선거의 전략과 전술이 안 보인다.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물, 바람, 구도 측면에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도 측면에서 평론가님 분석에 입각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와의 연대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워낙 또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거기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맥락에서 최근에 사실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태원 상권 같이 둘러보자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2위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주도권을 천하람 후보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천하람 후보하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렇게 끝까지 가고 이슈를 또 선점하거나 또 끌어가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천하람 후보의 제안을 또 거절한 것도 저는 또 이것도 또한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 천하람 후보와 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그 시기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결선 투표를 봐야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전에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모든 정치적인 생명을 지금 걸고 네. 하는 입장에서 미리 뭐 단일화나 연대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안 후보가 천하람 후보의 제안을 거절하게 된 배경 또 어떤 생각이신지 들어볼까요? 예, 구청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 같아요. 동의해요.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제안해서 자기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거꾸로 천하람 후보가 지금 저기 3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철수하실 겁니까? 하면서 지금 손을 내밀었거든요. 이러면 그 다음에 이슈가 모두 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주도하는 이슈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얘기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한테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이미지가 단일화, 양보, 연대, 연합이에요. 독자적으로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그거를 자산으로 만들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다시 연대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똑같은 그런 비판을 또 받아요. 또 연대냐, 또 단일화냐.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도 상관없는 후보와 연대를 할 수는 없어요. 천하람 후보가 그래요. 천하람 후보는 저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번에 2위가 안 되더라도 진짜 정치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물론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해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보다도 한 살이 어린 30대의 그 대구 출신이 지금 호남에 내려가서 뿌리를 받겠다. 대구 출신이어도 내가 이 지역 타파를 하겠다. 그러면서 내려간 그런 후보가 지금 4위 안에 들어서 저렇게 선전을 한다? 그럼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연대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네. 아니 천하람 후보는 끝까지 가야 정치적 자산이 되는데요. 그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후보하고 손을 잡아서 이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로 안철수 후보는 거절할 수밖에 없죠. 네, 구청장님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결선에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셨는데 이건 역시 같은 생각이세요? 사실상 그건 또 한 번의 지금 모멘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물론 상승세 맞아요. 그리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떨어진 것도 맞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천하람 후보가 지금의 어떤 구도 이외에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인물 구도 딱 좋아요. 인물 새롭죠. 구도 딱 만들었죠.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느냐. 바람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이 신인이지만 이건 투자할 만해라는 그런 지난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처럼 전략적 판단, 어리게 보이고 정치적으로 미숙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컨센서스, 전략적 판단이 당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게 한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무엇인가를 내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 퀀텀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이 천하람 후보가 똑같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라면 아직 더 치고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3월 8일 전까지 과연 그 모멘텀이 한 번 더 등장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각 후보들의 치열한 레이스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27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의총도 하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부결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 조응천, 서른 의원 등이 부결 이후에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좀 들으신 거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총회에서 네. 부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의 상황 물론 예견은 됩니다. 지금 뭐 영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뭐 살라미 전술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민주당 중진이나 또는 정치를 오래 했던 선배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지금부터 미리 그거를 언론에 또 노출하고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 선배로서 민주당을 걱정하는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뭐 소명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시대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 불체포 특권은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 때 헌법에 그렇게 명문화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이 불체포 특권이 어떤 범죄에 연루돼도 국민의 대표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것이거든요. 예전에 권위주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예전에는 총칼로 군부 독재 시대였다면 지금은 총칼이 아니라 진짜 법으로 합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지금 국민들의 삶을 지금 옥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뀐 이 지금 이런 영장 청구에 그대로 그냥 순순히 따라가고 응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의외였는데 정면 돌파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가겠다라는 것까지 어저께 좀 암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강경하게 지금 또 다른 권위주의 시대에 맞서서 싸우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일단 민주당은 이 시기에 이런 시대에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라고 의지를 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또 이제 결국은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비명계라든지 일부 의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질지 그건 또 추후에 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지율이 관건이다. 네. 하지만 당장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부결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뭉쳐 있다라는 점을 다시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부결이 되더라도 압도적인 부결이냐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되냐 이 표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분석을 해보자면요. 그렇죠. 지금 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가까이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의 네. 부결표보다 많아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나마 그러니까 169 플러스 네. 알파가 돼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우리나라 정치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 뭐냐면 이게 끝나면 저는 불체포 특권 다 사라질 겁니다. 다 그 의회에서 정말 그걸 법으로 바꿀 겁니다. 왜? 국민들이 생생하게 봤거든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면 불체포 특권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고요.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자체, 기초단체나 지자체장이 만약에 자신이 개발과 관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보궐선거로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당선된다. 전당대회 무조건 나간다. 그래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절대 불체포 안 되고요. 그다음에 끝까지 모든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나서서 의원총회에서 한 목소리로 다 그 사람 막아줄 거고요. 이렇게 전례를 남기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모든 당직자들은 전부 다 기소가 되면 다 물러났어요.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 당직자였는데요. 기소되자마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뭐 윤리심판원장을 자신의 친명계 사람으로 지금 임명한 것도 그 사람이 이건 정치 탄압입니다.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그걸 핑계로 해서 당대표에서 안 내려올 생각인가 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퇴행이거든요. 어떠한 사례도 정치사에 있어서 개인적인 비리를 갖고 당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사적인 그런 이 상태로 몰고 가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일지 저는 부결이 된다 그래서 진짜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될까요? 아니요. 오명으로 아마 남을 겁니다. 네. 퇴행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퇴행은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예전의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퇴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불체포 특권은 단순히 누구 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마 개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이라면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 때 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야당의 대표이고 단순히 개인으로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민주당 169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불체포 특권은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불체포 특권의 제한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개인에게 영장을 개인 판사에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주는 그 개인의 본성에만 맡기기에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체포 특권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또 그 별도의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퇴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우리 그 설득을 하고 또 그리고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목소리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실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국회에서 보여줄 때 그럴 때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목소리들 내려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지점에서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만 하나만 네. 하면 외국 사례를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을 하나 예를 들자면 불체포 특권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형사 사건. 즉 국회의원일지라도 형사 사건과 관련된 그래서 네, 기소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는 네. 절대 불체포 특권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건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뛰쳐나갔다가 집회 시위법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기소된 것도 아니고요. 네. 다 자기가 지자체에 있을 때 그렇게 토건족들에게 이익을 돌아가지 그렇기 않겠다고 때문에 불체포 했던 특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자체장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소신 있게 개발이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된다. 검사에게 앞으로 이것이 배임 혐의에 걸리겠느냐 아니면은 무슨 제3자 뇌물죄에 걸리겠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지자체장이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 입장에서는 어떤 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거를 검찰에다 물어봐야 되나? 실제로 지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법으로 이 범위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배임 혐의에 걸릴지 말지를 자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심각한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훼손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결여돼서 이 파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많은 물론 비록 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지만 그런 우려들을 일각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단순히 지자체장이 정치를 할 때 뭐 이걸 가지고 또 걸려서 다음에 보궐선거에 나간다, 당대표 나간다, 큰 정치를 할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조언을 한번 드리면 검찰한테 묻지 말고요. 이재명 대표가 2005년도에 썼다는 논문대로만 하면 됩니다. 논문의 제목이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와 관련돼서 극복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논문대로 안 하셨어가 문제죠. 그 논문에 따르면 개발 이익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 관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어저께도 계속 주장하는 게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했거든요.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쓴 논문에 따르면 나와 그다음에 그 친지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어떠한 집단에게 그 사람의 권한으로서 이익을 몰아줬을 때 그것은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몰아줬을 때도. 그 다른 사람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성남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성남 FC 구단도 성남 시민의 것이지 누구 일부 세력 또 일부 무슨 친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그런 말씀드리면 차원에서 거기에서 또 영장의 팩트 내용도 체크하죠. 좀 문제다라고 시민의 얘기를 것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FC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시민 구단 맞아요. 왜냐하면 시민이 운영해요. 시민이 출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시민 구단은 말이 시민 구단이지 지자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주식회사예요. 시민구단은 영리재단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는 영리재단이에요. 영리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지금 법인이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 성남 FC 말씀하시지만 성남 FC는 그야말로 법조계에서도 이건 제3자 뇌물 맞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재판에서 결을 이루라고 광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데 광고비가 그러면 어떻게 이 위례 신도시의 시행사가 광고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5억을 줬어요, 나무기. 증거가 다 있고요. 그런데 아니 네이버나 두산건설 다 양보를 해서 그쪽에서는 또 두산건설도 사실은 광고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니 시행사가 시행한 거 받아갖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광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명명백백하게 지금 제3자 성남 뇌물이죠. FC 네. 지금 구단이 지금 후원을 못 받고 있답니다. 지금 아마도 이건 성남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기업이 이제는 두려워서 후원하고 광고를 하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찰에다 물어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당장 오는 27일 체포동의안 가결이 되면 바로 이재명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요. 부결이 되면 심리 없이 기각될 예정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다려보도록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